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 모바일이 우리의 대화 내용을 듣는다. 혹시 이거는 팩트인가요? 손목 보호대를 검색을 하는데 20대 남성이 검색을 하면 헬스, 운동에 관련된 손목 보호대가 나옵니다. 30대 여성이 검색을 하면 육아를 할 때 필요한 손목 보호대가 나옵니다. 결국은 자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단단한 층을 뚫고 리센네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감사의 인사를 한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PPL인가요? PPL이 들어오진 않았고 내 돈 내산했는데 네. 이게 카사베르디 이제 레드와인 비니거라고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우리 리센느가 광고하는 이제 레드와인 발사믹 식초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장난으로 그러니까 리마인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쵸? 저번 에피소드가. 그래서 커피차라도 하나 쏘겠다. 너무 감사하다. 실제로 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흥하지는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커피차를 쏘려면 또 이게 또 많이 복잡하다고 해서 이번 편도 이렇게 떡상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마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으니까. 이 광고 제품, 하시는 제품. 광고 하시는 제품. 저희가 하는 제품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돈 주고 샀다. 그럼요. 이게 엄청 청량감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시큼하지 않고 먹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이나 탄산수에서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저희가 제품만 보여줘서는 알 수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요? 우리 리마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보잘것없는 저희 콘텐츠를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제가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사베르디 제품 그 유튜브에서 홍보하는 걸 봤어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 메이킹 필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더라. 저렇게 물에 희석해서. 저는 사실 이 홍초를 되게 좋아해서 좀 많이 타 먹는 건 편인데, 요거는 이제 취향껏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타야 되나요, 이게? 이러면 엔진가요? 물을 조금 더 마셨어야군요. 그럼요. 마지막 감사 인사 한번 다시 전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리마인 여러분. 그다음에 또 리센느 분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리센느 사례를 들면서 스몰 브랜드의 또 성공 사례, 전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그렇죠. 약을 얘기를 나눴는데 또 그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떡상은 한번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야 그 진정성도 검증이 된다. 근데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떡상을 하는데 떡상을 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 떡상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요런 빌드업이군요. 잘하네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이 촬영 준비를 하면서 이 알고리즘을 검색해봤더니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하시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굉장한 많은 강의 콘텐츠나 이제 알고리즘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 이런 그런 강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콘텐츠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그 콘텐츠 내용 중에서 이거는 사실과 다른데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사실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 각 플랫폼마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도 검색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도 있고 각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은 그 회사의 굉장히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기 때문에 1급 비밀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알고리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경험치로 보다 보면 그렇죠.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그 플랫폼들이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빈번하게 바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통했던 알고리즘 전략이 또 오늘은 또 안 먹힐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주제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 유튜브의 이제 쇼츠 담당자 분께서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고급 정보. 고급 정보라기보다는 찾아보면 할 수는 있지만 나오는 정보지만 혹시 결론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의 강의를 19,900원에 사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 알고리즘 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정보 검색을 위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는 시대이기도 한데 참 알고리즘이 좀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네이버의 예를 들면 손목 보호대를 검색을 하는데 실제로는 손목 보호대를 20대 남성이 검색을 하면
헬스 운동에 관련된 손목 보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검색을 하면 육아를 할 때 필요한 손목 보호대가 나옵니다. 네, 똑같은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이 유저의 성향과 성별과 나이를 판단을 해서 그 검색 노출이 그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육아에 힘들기 때문에 이 손목 보호대를 찾는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노출시킨다는 거죠. 그게 참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이 알고리즘이 우리의 시야를 좁혀버린다. 네, 좁힐 것이냐 아니면 넓힐 것이냐 약간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가끔씩 저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어제 있었던 일인데 네.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예. 이제 스폰서드 광고 뜨는 창에 네. C땡리스, B땡그라. 그걸 검색하셨나 봐요. 아,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죠. 예. 진짜 단 한 번도 필요 예. 없으니까. 근데 그거 광고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우리 같은 광고쟁이들은 네.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나한테 떴을까? 어. 예를 들면 제가 뭐 평소에 검색하던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게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연관된 뭔가가 있다면 이게 떴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너무 뜬금없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 떴는지 이런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주말간에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D2C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이 클라이언트분이 이제 자사 그 향 제품 관련해서 이제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주고받다가 네.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뭐 레퍼런스 향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 검색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사이에 그 주말 이후 월요일 화요일 동안은 그 되게 유명한 곳들이죠. 뭐 포먼트나 도파미즘이나 이런 그 D2C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곳들의 향수 광고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부러 광고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 뭐 프리미엄이나 레드 이런 것도 쓰지 않으니까. 근데 어제는 그 B땡그라, C땡리스 이 광고가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왜 떴을까 하다가 저희 직원분이 페로몬 향수에서 넘어간 거 아닐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소름이 돋았죠. 네. 그럴 수 있겠다. 와, 이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광고 현업에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AI가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페로몬에 대해서 검색한 거 보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도 사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직원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뜬 거다. 그냥 뜬 건데 의미 부여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혹시 이런 속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게 이 모바일이 우리의 대화 내용을 듣는다. 혹시 이거는 팩트인가요? 아, 이게 사실 뭐 팩트죠. 네. 그 저희 구글 약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이제 음성 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근래에는 이런 플랫폼 뭐 CEO나 이런 분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걸쳐져서 그런 사용이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뭐 오피셜하게 쓴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걸 실험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또 최초의 좀 바이럴이 됐던 컨텐츠가 이제 해외에 있는 유튜버 하나가 네. 실제로 그걸 계속 이제 말로 검색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아마 강아지 관련된 용품이었나?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그걸 쓰거나 검색해볼 일이 없는 제품을 하나 골라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부터 그게 계속 떴다. 그런 컨텐츠가 있었고 그게 또 실제로 이제 많이 바이럴이 돼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진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노출이 이제 검색 알고리즘 자체가 뭐 말로 대화를 나누든 검색을 했든 이렇게 해서 내 알고리즘에 그런 검색 광고들이 떴을 때 그거들을 좀 약간 눌러보고 관심을 갖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지나치는 편이세요? 이거는 광고사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광고를 맡기는 고객사분들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편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정성이란 건 뭐 결국은 품질이든 서비스든 가격이든 진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에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광고를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 하나가 조금 부족한 걸 그렇지 않게끔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 마케팅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이 많고 실제로 광고나 마케팅을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집이 뭐 요즘 진짜 맛있어서 맛집이냐, 광고 많이 돌리니까 맛집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맛있는 집은 광고를 안 해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진짜 맛이 없는 곳은 아무리 광고를 해도 광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노출되는 광고들이 진짜로 그런 제품일까? 실제로 그런 서비스일까? 의심을 먼저 해보죠. 네네네. 왜냐하면 또 이제 저는 광고를 하는 입장이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팔까? 왜 팔릴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충동 구매나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광고를 되게 유심히 또 보죠. 정말 네. 그런 부분에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IT 기기 특히나 좀 뭔가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약간 눈이 돌아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정말 별거 아닌데 뭐 센서가 붙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고 뭔가가 되고 이러면 우와 하면서 일단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샀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게 IT와 연결되어 있는 좀 그런 제품들을 많이 그렇게 중국에서 들여와서 뭐 D2C로 판매하는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더해서 저는 이제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광고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다 아니까 그런 뭐 상황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 용품을 그렇게 사요. 그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서 관절이 좀 아파가지고 한 번씩 다리를 쩔뚝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 관절 영양제를 사요. 그래서 왜 샀냐고 물어보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니까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래요. 본인도 알아요. 이걸 먹으면 이건 약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 이제 뭐 정보 식품 정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또 뭐 반려동물용 사람용 따로 있지만 의약품도 아니에요 이미. 그냥 보조제인 거죠? 보조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간식으로 주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 욕구를 진짜 잘 자극한 그런 광고들의 제품은 사게 되지 않나. 결국엔 그 알고리즘이 유도한 대로 와이프분은 그렇죠. 네, 소비자가 되었네요. 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본인한테 뜨지도 않는 알고리즘을 내가 굳이 구매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요게 이제 좀 연구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연구 사례. 네. 제가 또 이제 적어왔습니다. 이제 아까 그 알고리즘을 통한 이 광고가 이제 개인화 광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개인화 광고가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를 호감으로 느끼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불호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연구를 결과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러닝화를 당분간 신고 다니라고 해서 러닝화를 검색을 했어요. 러닝화를 검색해서 구매를 실제로 했겠죠. 근데 그때부터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검색이나 광고 자체가 뭐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나 이런 뭐 근력하는 이런 용품들이나 이런 단백질 쉐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이 소비자에게는 그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의 타겟팅 광고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이게 얘 알고리즘 또 이렇게 잘못했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불호가 되는 거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네 진짜 광고 진짜 엄청 막 이상하게 때린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내가 러닝화를 검색했는데 이 러닝화에 대해서만 타겟팅이 되면은 그때는 호감을 가지고 관심 있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와이프분도 실제로 내가 강아지에 대한 관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에 관련된 모든 보조제들이 나한테는 타겟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가 전환이 됐는데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지 않은 사람에서 그냥 내 동생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렇게 돼서 검색을
대신 해준 건데 그때부터 뭐 강아지에 관련된 용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연구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거에 네이버 검색 광고, 블로그 광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블로그도 글을 쓸 때 이런 말투로 써야 되고 몇 번 키워드를 반복해야 되고 이때까지는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AI, 딥러닝이라는 걸 만나기 전에 알고리즘은 사실 간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고리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석들이 자주 나왔던 것 같고 그때는 실제로 또 유효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특유의 블로그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도 AI가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뭐 친구 지인의 강아지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두 번 검색한 거는 또 이제 알아서 거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의문도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러닝화를 검색했는지 러닝을 뛰려고 해서 러닝화를 샀는지 이것도 내가 주로 보는 뭐 시청 콘텐츠 주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분야들 이런 거에 기반으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예측을 해가지고 따라가냐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AI 알고리즘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세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콘텐츠의 진정성, 브랜드의 진정성을 담으면 그게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 콘텐츠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 이해를 하고 판단하느냐. 네, 이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몇 개 좀 이렇게 해답 아닌 해답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유튜브 제품 담당자인 토드 셔먼이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유튜브의 이제 최고 제품 권위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이런 팩트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어 다니니까 실제로는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은 시청자들에게 이 콘텐츠가 가치 있는 콘텐츠가 느끼게 하는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근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게 이 가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그 진정성이라고 맥락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치 있는 콘텐츠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은 지속 시청 시간인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시청자가 이 콘텐츠를 딱 켰을 때 이탈하지 않고 그 콘텐츠를 쭉 지속했을 때 봤을 때는 알고리즘도 이 사람이 이 콘텐츠에서 가치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꾸준하게 계속 시청하고 있구나라고 첫 번째를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거기다 댓글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URL을 복사해서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또 2차적으로 정말 이 콘텐츠가 가치 있는 콘텐츠구나.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의 판단 자체가 이런 지속성, 지속 시청 시간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날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AI라는 차가운 기계가 이 진정성 혹은 가치라는 따뜻한 감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화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청 지속 시간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소비자 리액션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수치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 인간과 같은 결론을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결론을 낸다라고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 진정성을 느끼는 컨텐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알고리즘이 저희 콘텐츠는 아직 진정성을 없죠 뭐.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그 조회수가 40 나오는데 지금 저는 이 시간대까지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아니 두 회사 합쳐가지고 직원들만 봐도 그거보다 더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저희 어머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쩌다가 엄마가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토드 셔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또 그분께서 주요 몇 가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우선 영상 길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 길이가 알고리즘 잘 타려면은 뭐 몇 분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몇 분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토드 셔먼이 말씀하신 거는 콘텐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콘텐츠가 가치를 주고 있느냐. 그게 5분 동안 가치를 주고 있으면은 그게 또 알고리즘 탈 것이고 40분 동안 이야기하더라도 그 40분 동안 가치를 끊임없이 주고 있으면 그것도 알고리즘이 탄다. 5초를 찍어서 올려도 가치가 있다면. 네, 그러겠죠. 뭐 그 가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정보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즐거움에 대한 것도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길이는 알고리즘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썸네일. 그렇죠. 사실 저희 고객사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썸네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긴 했어요. 아, 그럼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네. 쇼츠 같은 경우는 썸네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유튜브인데 토드 셔먼이 말씀하신 거고. 아니요. 그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쇼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 콘텐츠 소비의 행태가 이렇게 모바일을 스크롤하면서 보는 게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썸네일로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게 있었고 대신 롱폼 같은 경우는 클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클릭을 유도할 만한 이 문구랑 이 썸네일의 이미지를 그렇게 구성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를 사용하면은 검색 노출이 더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혹은 많이 쓰면 네. 그런데 해시태그에 하나를 넣냐 안 넣냐가 노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오히려 요즘에는 해시태그를 넣지 않아도 그냥 그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검색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해시태그로 샵을 붙여가면서 해시태그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강의 콘텐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업로드 시간. 그렇죠. 맞아요. 네, 업로드 시간인데 사실 그 업로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고객사들 우리가 이제 매달 뭐 그 성과 보고서 리포트를 보내드릴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시청자층부터 해서 주요 시청 시간대.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유튜브가 제미나이랑 연결이 돼서 네. 내 영상을 언제 올리면 성과가 좋을까 이런 것들이 질문을 바로 클릭하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객사분들이 저희를 그렇게 괴롭혀요. 아, 그래요? 왜 이 시간에 올렸는지. 아, 그래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언제 올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운영 보고서를 드리는데도 이제 올리고 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시간에 올렸기 때문이다. 네. 자, 어떻다고 하세요? 자, 여기 토드 셔먼이 말씀하시기로는 뉴스나 이렇게 속보성 정보에 굉장히 뉴스에 관련된 콘텐츠를 긴급한 거, 이슈를 바로 그런 그런 사안들. 거를 제외하고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 네. 이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이 업로드 시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예 문구가 나와 있어요. 저는 거기 포인트를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장기적인이라는 관점을 넣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단기적에는 영향이 있다라는 뜻 아닌가 또 하나의 또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시간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토드 셔먼은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루에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게 좋다 아니면 하루에는 하나만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하나를 올리든 여러 개를 올리든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은 하죠. 빈도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개 올릴 거면 차라리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는 게 낫지 않나. 토드 셔먼은 그 업로드 개수도 중요하지 않다. 근데 다만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 있는 영상이 몇 개나 올리냐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재미없는 콘텐츠를 여러 개 올릴 바에는 어거지로 이렇게 할 바에는 굉장히 좀 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알고리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은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대부분이 많은 또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면 이 시간대가 아닌가 보다. 지웠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데 토드 셔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상을 지우는 순간 그게 오히려 스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회수가 안 나오면 왜 이 콘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왔는지 거기에서 스스로 피드백을 줘서 다음 콘텐츠를 만들 때 그거를 교훈 삼아서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우는 것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권위 있는 분이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토드 셔머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거나 근데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꼭 이렇게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이런 명쾌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100%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영상들 지웠다 다시 올리는 게 낫냐 어떠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의 언어는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가 뭘 알아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게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뭘 올렸는데 성과가 하나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자기네들 기업 이미지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서 더 확산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쇼츠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이제 스크롤업 하면서 이렇게 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제작사들이 숏폼의 썸네일까지 모바일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을 할 정도로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시작 화면에서 이 쇼츠를 통해서 쇼츠 브라우징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도 사실은 이게 되게 큰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제 쇼츠 탭을 들어가서 무작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 피드를 보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보는 쇼츠들도 많은데 그걸 선택하게 되는 계기는 결국은 이 쇼츠가 나의 흥미를 끄는 썸네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또 비슷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냈을 때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검증을 또 할 수 없으니 결국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런 소위 말하는 미신에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밌는 얘기지만 아까 우리 말했던 저희 와이프가 저희 집 강아지들이랑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강아지들 노견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은 얘네들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행복했던 추억을 남겨보자 했지만 막상 시작을 하니까 꿈이 커지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 이 강아지 영상만 올리면서 사는 삶.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쇼츠는 언제 올려야 되고 어떤 걸 찍어야 되고 지금 저희 집 강아지들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요. 막 맨날 강아지 들고 이렇게 춤추고 막 쇼츠 찍고 있는데 한날은 저한테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 뭐 다음 거 언제 올라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안 올릴 거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내일 모레 올려야 되는데 주기가 딱 이렇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구독자 34명짜리 유튜브에서 무슨 유튜브 주기를 생각하고 올리냐 자주자주 올리기나 해라 했더니 아니래 네가 뭘 아니 그래서 순간 야 네 남편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내가 본 유튜버는 이렇게 올려야 조회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남편 둔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계신 우리 자연인 분들은 얼마나 또 그런 게 혹하겠어요. 그럼 궁금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기대로 올렸나요? 뭐 본인의 나름의 플랜에 맞춰서 뭘 하고 계신데 뭐 그런 뭐 잘 나오는 건 또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딱 말한 그거예요. 그 개 중에 하나가 좀 조회수가 막 10, 20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데. 지우지 말고 놔둬라. 뭐 어떠냐 했더니 안 된대. 다시 올려야 된대. 조회수가 다시 올리면 1000대는 찍을 수 있는데 10은 안 된다고. 제가 오늘 알려드려야겠네요. 지우면 스캠 처리된다. 그러니까요. 10이 나와도 나중에는 오르던데. 근데 또 한번 이렇게 못한 애들은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우리 조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40에서 멈춰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1000 넘었어요. 롱폼 콘텐츠요?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보고 왔는데 43이던데. 그래서 이제 AI 알고리즘이 결국은 이제 홍보나 마케팅의 문턱을 낮췄냐, 혹은 높였냐,
요런 주제로 이제 또 우리 마케팅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 얘기가 많아요. 네.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그 알고리즘을 이겨내는 게 결국엔 돈이죠. 네. 그렇죠. 네. 많은 이제 기업들이 거부할 수 없는 돈. 네. 실제로도 그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광고를 태우면 이제 그 구글 애즈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 프로모나 그럼 이제 예산을 이제 쏟으면 당연히 조회수가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고리즘을 굳이 그렇게 타지 않아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돈이 많은 이런 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실제로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유리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역시 유튜브는 대기업만 밀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뭐 SNS 혹은 마케팅 플랫폼들 이제 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단단한 층을 뚫고 리센드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들 더 열광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그러니까 언더독 신드롬이라고 네, 하잖아요. 알죠. 이제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되게 그런 사례들에 열광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스몰 비즈니스 혹은 이제 로컬 브랜드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더독의 신화를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AI가 딥러닝한 알고리즘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의 취향을 더 핀하게 맞춰주니까 거기에 딱 걸맞는 나의 스몰 비즈니스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그 수많은 자본 이걸 이제 이겨낼 수 있냐? 그건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랬을 때 결국은 뭐 소비자들이 이제 검증되어 있는 그 대기업들로 다 몰려가게끔 AI가 유도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저는 또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둘 다 맞는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둘 다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조금 더 뭐 현실적으로 좀 좋은 생각 아닐까? 그 리스느 같은 경우는 우연한 기회로 이제 하나의 콘텐츠가 떡상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팬심이 생겨서 오히려 찾아 들어가는 형태로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지금 대기업에서 돈을 써서 노출을 시키는 콘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튜브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한정된 이 플랫폼 공간 안에 한 페이지 안에 콘텐츠를 다 돈으로 쏟은 광고 콘텐츠만 노출시키다 보면은 아까 이 토드 시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계속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치가 있든 없든 노출은 시켜줘야 되니까 그 콘텐츠들만 하다 보면 이 플랫폼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서 적절하게 이제 섞어가면서 이제 콘텐츠를 노출을 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스몰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대기업을 이겨낼 수 있는 예산을 쏟을 수 있는 이 자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빈틈을 파짓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약간 이제 로컬 브랜드나 스몰 비즈니스를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약간 그 반대급부의 상황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 네. 대기업에서 수많은 돈을 때려부은 컨텐츠들이 진정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일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런가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서 운영하는 채널들, 채널 15야 같은 경우는 뭐 워크돌 혹은 뭐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 광고도 많이 하고 바이럴도 많이 하고 그 목적 자체가 광고나 홍보에 있긴 하지만 컨텐츠가 또 재밌잖아요. 시청자들이 열광해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몰 브랜드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니치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개인이 시도하지만 혹은 이제 작은 규모에서 시도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완성도가 있을 건지 뭐 재미가 있을 건지 혹은 뭐 자주 할 건지 꾸준히 할 건지 컨텐츠들도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가치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가치든 간에 내가 부합할 수 있는 가치를 마련해야만 이제 그 마케팅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토드 셔먼이 말한 이런 알고리즘이랑 또 저희가 나온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스몰 브랜드나 이 로컬 브랜드도 가능성은 있다. 저는 사실 예전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진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실제로 이제 주변에 그런 사례들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도 차라리 예전 검색 광고 할 때보다 지금 차라리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낮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몰 브랜드들이 이제 니치로 살아남아야 된다. 네, 니치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개개별의 생존 전략들을 잘 짜야 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뭐 치밀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대신 그런 걸 해낼 수 있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시장이지 않나 지금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다가가고 그걸 기획하고 지속성 있게 하면 좋은데 그냥 거기에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즘에 대한 착시 현상. 아, 그렇죠. 네. 보통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알고리즘 떡상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 뭐 성공합니다. 이런 또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타겟이 되면 악플도 달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 컨텐츠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플랫폼에서. 네. 아, 실효료가 너무 많이 찍히면 되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너무 알고리즘을 그건 약간 사실 보면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콘텐츠의 진정성은 챙기지 못한 채 내가 이 콘텐츠가 떡상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요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센느의 사례처럼 정말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확 뜨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꾸 우리 채널이 이런 얘기. 네. 알고리즘 마케팅의 착시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하나만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사실 이제 그 알고리즘 마케팅의 착시라는 이제 그 내용이 의미가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착각을 진짜 주는 거예요. 내가 요런 포인트에서 요런 내용들을 계속했을 때 이런 부분들만 내 주변에 자꾸 모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라는 착각을 주는 것도 있지.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저번에 찍었던 내용들 중에 편집 많이 됐더라고요. 네,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 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다 덜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요즘 뭐 사회적 문제잖아요.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남녀노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가 지지하는 곳의 내용들을 이렇게 꾸준히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점점점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추천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정말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게 문제긴 하지만 이제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실제로 대중들은 뭐 햄버거라는 음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내가 햄버거라는 아이템에 꽂혀가지고 햄버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햄버거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나오고 관련 컨텐츠들도 햄버거에 대해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햄버거로 사업하면 되나 보다 100%인가 보다 그랬다가 이제 뭐 큰일 나는 경우들도 엄청 많고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음식으로 비유를 했지만 진짜 많은 경우에서 그런 착시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개개인이 이렇게 좀 주의를 한다고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광고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고객사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직시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계속 그렇게 좀 착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알고리즘 시대를 맞이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해내서 마치 리센느의 PD님처럼 우리도 별의 순간이 한번 찾아오기를.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다음에 또 유익하고 가치 있는 소재를 한번 잡아서 또 꾸준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시죠. 네, 이게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